지금 중동의 공포가 한반도의 서늘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그 견고하던 정권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을 목격했죠. 평양의 김자문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중앙방송의 배경을 보십시오. 강렬한 여성인민방송원의 격앙된 새소리가 평양 시내에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적 공격과 그에 합세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철도철미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로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의 남용도 서슴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령개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도끼를 내뿜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 멘트 속에서 김정은의 본능적인 공포를 읽어냅니다. 37년 독재자 하메네이가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무너지는 예고편을 본 김정은이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공포에 질려 내뱉는 단말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소름 돋게 주목해야 할 결정적 징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9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장을 가득 메웠어야 할 거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전술핵 핵미사일들이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북한 열병식에서 핵무기가 통째로 사라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15,000명의 도보병력뿐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김정은이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김정은의 가장 비굴한 생존 본능으로 해석합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제거되는 걸 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사적인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나 지금 무기 안 꺼냈어. 그러니까 나 죽이지 마. 겉으로는 독설을 내뿜지만 실전에서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장난감들을 창고 깊숙이 숨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평양 주석공을 지배하는 극도의 공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공포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포가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FAFO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까불다간 진짜 죽는다는 뜻이죠. 하메네이를 9분 만에 정리한 트럼프 앞에서 김정은은 지금 납작 엎드린 고슴도치 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 외무성은 연일 미국을 불량배라고 욕하면서도 정작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 석자는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무서운 형님 앞에서 뒤로만 욕하고 앞에서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라며 신발끈만 묶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직접 건드려 천수작전의 다음 타겟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비겁한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기존 열병식에서는 국방상이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수도 방어군단장이 맨 앞에서 먼저 보고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직접 지키는 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공포에 떠는 독재자가 마지막 방패를 눈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또한 이번 열병식에서 전형 군단장대, 즉 최전방 부대를 지휘하는 장성들이 무더기로 교체됐습니다. 2025년 10월 열병식에서 제1군단장이 바뀐 데 이어 이번에는 제2, 제4, 제5 군단장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최전방 장성 넷이 불과 몇 달 만에 한꺼번에 물갈이 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나 숙청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뜻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진실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 붕괴 징후입니다. 최근 평양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2026년 새해 들어 북한 장마당의 쌀값이 2년 새 2배나 폭등했습니다. 1kg당 6,0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잠깐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마트에서 쌀 1kg이 여러분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상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독재 권력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역사상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이 굶주렸다는 겁니다. 루이 16세도, 니콜라이 2세도, 사담 후세인도 결국 굶주린 민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본줄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총을 든 군인들과 엘리트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잇따른 망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쿠바, 이탈리아, 영국에 주재하던 북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제3국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입니다. 수십 번의 충성 검증을 통과한 극소수만이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건 친문 신호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가족이 북한에 남겨진다는 걸 알면서도 탈출합니다. 그만큼 내부 분위기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거죠.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쥐들. 이게 지금 평양의 민낯입니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건 역설적으로 내부에 반란을 막을 힘이 그만큼 없다는 증거입니다. 북한 경제가 얼마나 망가진 상태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약 55분의 1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이 2,000조 원이라면 북한은 고작 36조 원 정도입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 우리나라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30평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북한 노동자 50명이 1년을 사는 수준입니다. 이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매년 막대한 돈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도박칸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운 비즈니스식 압박과 그 틈을 비집고 사이버 절도로 핵자금을 마련하는 김정은의 이중 전략입니다. 먼저 트럼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번 이란 공습을 고귀한 임무라고 자평하며 독재 국가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단어에는 무서운 뼈가 있습니다. 돈 안 되는 독재자는 제거한다는 비즈니스적 결단입니다. 북한 뇌무성이 미국을 향해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심기를 건드려 구분의 타겟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사자 앞에서 짖지도 못하는 겁먹은 강아지의 모습. 이게 지금 평양 주석궁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틈을 노려 김정은이 몰래 하고 있는 짓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절도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직속 해커 집단입니다. 이들이 1년 전에 저지른 일을 아십니까? 세계 3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해킹해서 단 하루 만에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2024년 전체 탈취에 약 13억 4천만 달러를 하루에 털어간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 1년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돈을 하루 만에 훔친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첨단 기술로 시스템을 뚫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노립니다. 그럴듯한 채용 이직 제한 이메일을 보냅니다. 직원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여는 순간 악성 코드가 심어집니다. 그러고는 몇 주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직원이 정상적인 내부 이체를 승인하는 순간을 노려 화면을 조작해 완전히 다른 지갑 주소로 자금을 빼돌립니다. 망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50만 이더리움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식 확인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수천 개의 지갑을 거치며 세탁되고 중국의 지하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현금으로 바뀌어 미사일과 핵탄두 개발에 쓰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코인, 혹시 그 거래소 어딘가에서 북한 해커와 스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자루스는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등으로 빼돌린 돈이 총 67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전부 핵무기와 미사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바이비트 해킹 한 건으로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세계 3위로 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엘살바도르보다 북한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굶기는 가난한 독재 국가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보유국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라자루스는 어떻게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팀을 만들었을까요? 비밀은 11살에 있습니다. 북한은 만 11살부터 컴퓨터 영재를 선발해 넓은 아파트와 군복무 면제 특권을 주고 중국에 보내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익히게 합니다. 2023년 전 세계 1,700명이 참가한 온라인 해킹 대회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김책공업 종합대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휩쓸었습니다. 이게 북한 해커의 현실 수준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과거 라자루스의 전력, 당시 시세로 약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타치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거래소와 금융기관이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바로 데드엔드 시스템의 폭주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암살당하더라도 기계가 자동으로 핵을 쏘는 체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이 만들었던 자동 핵발사 체계를 모방한 것이죠.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서울과 워싱턴도 같이 죽자라는 동기어진의 도박입니다.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북한은 2022년에 법령으로 핵선제 사용을 허용하고 지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법으로 못에 박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조만간 수백 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수록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무서워서 몸을 사리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러시아 품에 안겨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을 파병했습니다. 총 파병 병력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병사들은 실전 경험을 가진 전투 요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훈련장의 군인과 실전의 군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식량, 연료, 무기 기술을 대규모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가 폐기하려던 핵잠수함의 추진 체계를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면 아래 조용히 움직이는 핵잠수함은 지상미사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곳에서 핵을 쏠 수 있으니까요. 이라는 핵잠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갖추는 날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5년 5월에는 청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부축함 진수식을 강행하다가 초장미숙으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격분한 김정은이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을 정도로 속도를 무리하게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라는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과감하게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수십 개나 들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면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핵을 든 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도박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협상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측은 지금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김정은과 단독으로 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완전히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도 한국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그때 협상이 결렬됐기 망정이지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2045년 얄타 회담에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 머리 위에서 한반도 분단을 결정했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끼리 협상할 때 약한 당사자가 배제된 사례,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기억력 있는 국민만이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지점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라도 상황이 꼬여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는 누가 흘리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코리아 패싱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외교 채널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우리 국민도 이 문제에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둘째,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자루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소에 이중인증이 설정되어 있는지, 큰 금액을 한 곳에만 몰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당장 확인하십시오. 셋째, 흔들리지 않는 경제와 사회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내부 분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경제가 흔들리면 김정은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웃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은 북한의 55배입니다. 이 힘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다면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사라진 것은 북한에게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우리에게 던져진 생존의 숙제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는 경제 위기보다 더 무서운 건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내리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의 시계추는 이제 평양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각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독재자의 마지막 토박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강한 국방력은 물론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저렇게 비굴하게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건 미국이 무서워서지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란은 핵이 없어서 당했지만 북한은 핵을 방패 삼아 끝까지 버틸 겁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숲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저 멀리 초원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호랑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가 무서워서 미국 본토에 주먹을 휘두를 엄두도 못 냅니다. 하지만 성질이 나면 누구를 때릴까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입니다. 서울과 평양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직선으로 겨우 150km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면 5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혹시라도 사단이 나면 피를 보는 건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잔인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준비된 자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